안녕하십니까. 본 강좌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측정 교과목에 대한 온라인 비대면 강의입니다. 이번은 3주차 1차시, 즉 세 번째 주에서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약간 연장이 되는 바람에 지금 다시 3주차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밀 측정의 요소, 그리고 유효 숫자의 진실, 세 번째로 측정기의 특성 및 아베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 2주차 2차 시에 공부했던 복습을 간단히 해보죠. 공차와 오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공차란 뭐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시험에도 잘 나왔었습니다. 공차란 하한과 상한 두 개의 한계 치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 허용 치수, 상한에 해당되는 최대 허용 치수가 있고 하한에 해당되는 최소 허용 치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차, 두 개의 간격, 그걸 갖다가 공차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면 20 플러스 0.1인 20.1이 최대 허용치수고 최소 허용치수는 19.9가 되겠죠. 두 개의 차이는 0.2가 됩니다. 그래서 공차는 0.2가 된다. 네, 공차가 클수록 그만큼 제작하는 데는 쉽고 그만큼 비용도 적게 들겠죠. 네, 그래서 불필요한 공차를 타이트하게 줄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공차를 잘 기입하면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오차입니다. 오차. 오차는 에러라고 하죠. 얘는 톨러런스라고 하고, 오차. 오차라는 것은 어떠한 가공물, 즉 피측정물의 항상 결정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곧 타겟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값을 참값이라고 합니다. 참값. 그리고 실제 만든 제품을 측정을 했더니 그때 얻어진 값을 측정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실제 제품을 측정했을 때 얻는 값과 본래 도면상의 참값, 타겟값, 이 값과는 일치하기가 곤란하겠죠. 해서 이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값, 이걸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 그래서 이 오차라는 것은 실제 측정했던 값에서 본래의 참값, 이것을 타겟값, 이것을 뺀 값이 오차고요. 그걸 분수로 나타나고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와 오차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오차에는요,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개통오차, 과실오차, 우연오차. 개통오차라는 것은 4가지가 있죠. 계기오차, 환경오차, 이론오차, 개인오차. 계기오차는 측정기가 에러가 있는 경우겠죠. 환경은 온도나 습도, 진동 등이고, 이론은 이론식을 잘못 정했을 때 경우, 이건 개인차에 의한 오차. 이런 전체를 갖다가 개통오차라고 했습니다. 과실오차는 측정자가 과실을 범해서 나타내는 오차고요. 우연오차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차였죠. 이게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2주차 2차시 공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차와 공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한 세 번째로 정밀도와 정확도에 대해서 차이를 알아보자. 정밀도라는 것은 계산 결과가 얼마나 서로 가까운지, 즉 얼마나 결과값들이 잘 모여 있는지, 이게 모여 있다는 얘기는 정규부호 선도를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가 평균일 텐데 이 전체 가운데가 이 평균에 다 모여 있는 거죠. 즉 이만큼 모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산포라고 했죠. 산포. 산포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즉 균질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우연오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연오차, 어쩔 수 없이 나타내는 그런 오차입니다. 그러한 오차들이
있으면 측정자는 에러를 없죠. 그래도 이 오차 때문에 일정한 벗어난 값으로 일정하게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측 측정 기계와 측정 방법에 그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측정 기계가 오차가 많거나 측정 방법이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하면 산포 이게 많이 널리 찍힌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밀도가 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정밀도라는 것은 그 흐트러져 있는 정도, 즉 흐트러져 불일치하는 정도, 이거를 산포라고 했습니다. 산포는 곧 정밀도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트를 던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던졌는데 항상 이렇게 여기에 적히더라. 잘 모여서.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한 가지만 수정하면 전부 이 안에 찍힐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산포가 적다. 즉 정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밀해요. 정밀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평균값에 다 모여있다. 산포가 적다라는 얘기고요. 대신에 참값, 이 타겟값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죠. 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그 떨어져 있는 곳에 다 모여있다라고 해서 이건 정밀도가 높다. 대신에 정확도는 낮겠죠. 정확도는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값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요. 네,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정확도는요, 정밀도하고 유사하지만 개념이 다릅니다. 결과가 실제 값과 얼마나 가까운지입니다. 네, 참값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트를 봤더니 가운데에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어요. 즉, 가운데와 참값과 자, 평균을 내봤더니 참값과 거의 일치하더라. 즉, 센터를 중심으로 골고루 흩어져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위에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밀도가 높은 것은 참값에는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지만 다 같이 모여 있어요. 즉 산포가 적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평균값이 곧 참값하고 근처에 있더라. 평균하고 얘는 거리가 있죠. 근데 얘는 평균하고 참값하고 거의 일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비록 산포는 크지만 정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값과 참값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 평균값과 참값이 거의 일치하더라라는 얘기고요. 산포를 봤더니 넓게 퍼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거하고 비교해서 얘는 좁은 밴드에 있지만 얘는 넓게 펴져 있죠.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밀도와 정확도. 만약에 이 정밀도가 높은 얘가 타겟, 즉 참값에 다 모여 있다면 산포도 적고 참값이 평균값과 일치하는, 즉 정밀도도 높고 정확도도 높은 게 되겠죠. 네. 반대로 얘가 이 밖에 아무데나 꼽혀 있어요. 아무데나 이렇게. 그러면 산포도 크고 즉 정확도도 정밀도도 나쁘고 그 다음에 평균값과 참값의 거리가 크기 때문에 정확도도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번 3주차 1차 시의 목표는요. 측정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측정기의 특성과 압의 원리. 자, 이 압의 원리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압의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측정의 요소. 측정의 요소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측정의 요소로 기초가 되는 치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치수 측정. 그 다음에 제품의 모양이나 자세, 위치, 흔들림을 규정하기 위한 형상 측정. 자, 치수가 최대 치수, 최소 치수. 이게 허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해서 허용력. 아까 이걸 공차라 그랬죠. 이 차이를. 그래서 최대 허용차, 허용치, 최소 허용치. 이렇게 나오는 이 치수를 먼저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맞는데 이게 표면이 너무 거칠더라. 또는 이쪽은 맞는데 이쪽은 높더라. 그래서 모양이나 자세 이런 것들이 틀려져 있는지 확인하는 이걸 형상 측정이라고 합니다. 네, 치수 측정, 형상 측정. 세 번째요. 거칠기, 표면이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이 거칠기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다음에 경도 측정. 경도는요. 이 재료가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연한지를 나타내는 그 하드니스라고 하는 경도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도 측정,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측정을 한 결과값들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활용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측정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측정에는요, 치수 측정, 형상 측정, 표면 거칠기 측정, 경도 측정, 그리고 그러한 결과나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이력 관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치수에는요, 길이도 있고 각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배울 겁니다. 별도로. 그 다음에 형상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직각도냐, 평행도냐, 평면도냐, 원주냐, 원주 흔들림이냐, 뭐 이런 것들이요. 동심도, 지원도, 뭐 이런 것들. 표면 거칠기에는 뭐 3점 거칠기 또는 중심선 평균 거칠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도, 브리넬 경도, 로크웰 경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의 요소는 치수, 형상, 표면 거칠기, 경도, 이력 관리, 이렇게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길이 측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형상 측정을 한 다음에 거칠기 측정을 합니다. 이 위에 이제 경도 측정도 하겠죠. 자, 길이는 100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는 뜻이고요. 형상 측정은 이거 나중에 기호 배울 겁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표시 방법은 이렇게 하더라 라는 얘기고요. 자, 거칠기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나거나, 아무튼 뭐 또 이렇게 합니다. 또는 삼각형 표시로도 하고요. 실제 측정하면 이러한 선도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측정을 하더라. 나중에 하나씩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자, 데이터 관리, 측정 관리 했었죠? 만약에 이러한 관리를 잘 못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차를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측정을 한 결과에 대한 것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자동차가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진다. 작고 크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즉 불량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관리를 잘하면, 측정을 한 결과값들을 관리를 잘하면, 즉 치수 측정, 형상 측정, 거칠기 측정, 경도 측정,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관리를 잘하면 모든 자동차가 균일하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측정의 중요성이 되겠죠. 자, 두 번째요. 유효 숫자의 진실. 뭐 우리 추정 60분 비슷한 유효 숫자의 진실을 알아보자. 자, 우리 0.78. 자, 재봤습니다. 0.78이에요. 이것도 재었더니 0.78인데 이 사람은 도면에다가 0.78이라고 썼고요. 이 길이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0.780이라고 썼어요. 우리가 모든 도면이 공차를 표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있으면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나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런 거가 없다 하더라도 공차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암묵적으로. 자, 어떤 거냐? 우리 0.78이나 0.780은 일반 수학적으로 보면 똑같죠? 똑같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표준 오차에서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만약에 0.78의 길이로, 여기도 0.78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0.780, 여기는 0.780으로 사각발을, 긴 사각발을 100mm짜리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하면 얘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얘는 100,000원 정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0.78, 0이 없는 0.78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뒤에 아무것도 없지만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05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0.78이 여기가 반올림을 한다고 치면 0.784도 0.78이라고 표기할 거고요. 0.775도 0.78이라고 쓰겠죠. 해서 0.78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뒤에가 오자가 있거나 없거나 이 차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자가 있는 정도의 공차를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0.05를 하면은 78.78
0.785가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를 하면 0.775가 됩니다. 이 두 사이의 값, 즉 0.775에서 0.78, 엄밀히 보면 784인데요. 그냥 785라고 하고요. 이 정도의 허용을 한다. 허용차가요. 이렇게 허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차는 얼마입니까? 0.01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0.780으로 표기했다는 얘기는 780까지는 살고요. 이 뒤에 5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차가. 즉 0.0005가 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0.0005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0.7805 마이너스를 하면은 0.7795 즉 0.779에서부터 0.7805 사이에 허용을 한다. 이건 공차가 0.01이지만 허용할 수 있는 이 사이값이요. 얘는 0.001이 됩니다. 00. 따라서 이거의 10배만큼 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0이 있다 그래서 뭐 써도 무방하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면은요, 항상 이런 것들은 생략합니다. 생략하고요. 일반적인 도면에서 0.781호가 주어졌다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0.005의 공차 내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유 숫자의 진실입니다. 비밀. 유 숫자가 가지고 있는 진실. 이게 두 개가 같지만 수학적으로는 같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산업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은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요. 측정기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보통 말을 하기를 그냥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외경 또는 외측 마이크로미터. 여기에서부터 외부의 동그라미를 잴 수 있으니까 외측, 내부가 아니라 외측을 잴 수 있기 때문에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내측 마이크로미터라고 하고요. 이건 주로 생략을 합니다. 그냥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 마이크로미터에 여기에 라벨이 붙어 있어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실제입니다. 실제. 이 사진을 찍어서 실제 들여다봤더니 뭐라고 써졌냐면 미츠토요라는 이제 메이커 이름이고요. 일본 겁니다. 50에서 75mm 그리고 0.01mm라고 써졌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0.01mm라는 뜻은요. 무슨 말이냐면 0.01을 달리 표현하면 100분의 1이라고 하죠. 실제로 하면 0.01은 100분의 1입니다. 계산해보면 되겠죠. 자, 무슨 뜻이냐? 이게 눈금 하나가 0.01mm다. 즉, 얘는 얼만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0.01 단위. 즉, 어떤 길이를 쟀더니 이게 60.01이다. 측정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60.02 가능하죠? 0.01 단위로 측정하니까 60.005는 측정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취소 단위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정밀 단위가 0.01, 즉 눈금 하나의 단위가 0.0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감도라고 합니다. 측정에서는요. 영어로 sensitivity. 자, 측정기의 감도는 곧 정밀도로서 새겨진 최소 눈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측정기의 감도라는 것은 정밀도로서 최소 눈금이다. 새겨진 최소 눈금. 자, 이렇게 이 그림을 이해하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따라서 감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밀 측정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측정 기술이 유한다. 왜 그렇습니까? 정밀하기 때문에 떨림이나 이걸 지나치게 이걸 그 레치 스톱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실제 제품도 보실 수 있고요. 사용해 보실 겁니다. 뒤에 이제 이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할 때 그때 자세히 하고 실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돌리면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게 지나치게 강하게 밀면 그만큼 작아지겠죠, 제품은. 그래서 측정 기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흔들림은 커지겠죠, 그만큼.
정밀하게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즉 산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감도라는 것은 측정기의 감도라는 것은 곧 정밀도다. 그리고 세계적 눈금의 최소 눈금이 곧 감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미터의 감도는 얼마입니까? 0.01. 왜? 여기에 0.0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시 범위와 측정 범위에 대한 구분입니다. 자, 지시, 가르친다 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범위, 측정할 수 있는 범위, 이렇습니다. 자, 지시할 수 있는 범위,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어요. 50에서부터 75. 자, 측정 범위, 즉 50부터 75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측정기는. 길이가 45mm짜리 측정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오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5mm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76mm 됩니까? 안 되죠. 측정 범위는 곧 50에서 75mm 밖에 못해요. 얘는. 따라서 마이크로미터 얘네들이 0부터 50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50에서 75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75에서 100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측정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구간, 자, 50에서 75가 곧 측정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해서 측정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0에서 75고요. 지시, 가르칠 수 있는 범위. 자, 50에서 75에서 가르칠 수 있는 범위는 이 사이죠. 이 사이. 50에서 75 사이를 얘는 지시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얼마입니까? 25mm가 되겠죠? 25mm. 이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25mm. 제가 수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 25mm. 지시할 수 있는 범위는 25mm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25mm를 얘는 지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5mm, 즉, 이 사이값.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후퇴 오차와 측정력. 자, 후퇴. 뒤로 물러선다는 뜻이죠, 우리. 자, 후퇴 오차라는 뭐냐? 되돌림 오차. 자,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기어를 움직여 보면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죠. 베어링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죠. 그러한 뒤로 후퇴할 때 그 움직임.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위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읽은 값에 대한 지침의 측정량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읽은 값과, 자,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읽은 값과 감소 상태, 왼쪽으로 돌렸을 때 기어 같은 경우요. 지금 왼쪽으로 감소 상태에서 읽은 값의 차, 그게 곧 후퇴 오차, 다른 말로 되돌림 오차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어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크게 움직이는 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 사이 값, 그게 곧 되돌림 오차, 후퇴 오차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은요, 마찰력이나 백래시, 흔들림의 부속품의 공차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대책은 동일한 방향으로 측정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까딱까딱 할 때 오른쪽으로 붙여서 측정했으면 그 다음 것도 오른쪽으로 붙여서 측정해야 되겠죠. 동일한 방향으로 측정을 해야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균일하니까. 자, 그 다음에요. 측정력입니다. 측정력은 측정 앞 얼마나 세게 힘을 주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계측기의 측정면과 측정물의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보통은 20에서 200g, 아주 작은 하중이죠. 그러니까 살살 압력을 가해라. 너무 지나치게 가하면 오차가 생긴다. 잘못 측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세게 돌리면 이게 더 움직여서 길이가 작게 나올 거예요. 너무 약하게 돌리면 길이가 실제 참값보다 크게 나올 거고요. 따라서 이러한 레치 수도 있습니다. 레치 수는 뭐냐면 일정 하중이 가면 헛바퀴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르륵 뜨르륵 소리가 나면서 헛바퀴가 돌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측정력이 크면 측정기의 무리한 변형 등의 문제가 생길 거고요. 측정기도 고장이 나겠죠. 측정력이 너무 작으면 접촉이 불확실해져서 측정값의 산포가 커지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마이크로미터의 레치 스톱 이런 것들은 보통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보통 뜨르륵 이렇게 두 번 정도 합니다. 일반 현장에서는요. 네, 두 번 정도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눈금을 읽습니다. 그래서 값을 기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측정기의 특성 중요합니다. 감도, 그 다음에 지시 범위와 측정 범위가 어떤 건지, 후퇴 오차와 측정력은 어떤 건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내주고 예를 들어서 지시 범위는 얼마입니까? 측정 범위는 얼마입니까? 감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도라는 것은 정밀도다 라고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와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베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죠. 아베는 독일 사람으로서 1893년에 제창한 이론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측정하려는 길이를 표준자로 사용되는 눈금의 연장선상에 놓는다. 어렵죠, 말이? 자, 무슨 말이냐? 피측정물과 표준자는 동일 축선상에 있어야 된다. 피측정물과 표준자는 측정하는 계측기의 자는 동일 축선상, 즉 축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는요, 얘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마이크로미터죠? 자, 마이크로미터의 제품의 축은, 피측정물의 축은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의 축은 이거죠? 두 개가 일치합니까? 일치합니다. 이렇게 일치를 해야 측정이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곧 아베의 원리예요. 자, 근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합니다. 이거 버니어 캘리퍼스. 자, 여기를 측정합니다. 축은 여기에 있죠. 피측정물의 축은. 그 다음에 계측기의 축은 여기에 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축입니다. 이 축. 그리고 계측기의 축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밀면 이게 젖혀지니까 오차가 생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아베의 원리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피측정물의 축과 측정기의 축은 일직선상에 동일 축선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얘네들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측을 잴 수 있는 곳인데 역시 동일 축선이 아니죠. 해서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베의 원리에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아베의 원리에 부합이 되는 것은 마이크로미터 된다 안 된다?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피측정물과 측정기의 눈금선이 불일치하는 계측기, 즉 아베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계측기는 어떤 거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가 이 버니어 캘리퍼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 두 번째가요, 캘리퍼형 내측 마이크로미터. 이것도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이크로미터? 아까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정확히는 외측, 외경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이 외경, 외측 마이크로미터를 말을 하고요. 내측 마이크로미터 중에서 캘리퍼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측 마이크로미터, 캘리퍼형 내측 마이크로미터, 뒤에서 그림을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3점 내측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들은 아베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마이크로미터, 버니어 캘리퍼스, 측정기의, 계측기의 축과 측정기의 축이 불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베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더라 했습니다. 축과 축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아베가 노다. 아베가 일본의 아베 아니에요. 독일의 아베입니다. 일본의 아베는 요즘에 좀 그렇지만 독일의 아베는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캘리퍼형 내측 마이크로미터. 아까 마이크로미터 봤죠? 그거하고 좀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렇게요. 이 동그라미 안쪽에다 넣어서 얘를 돌리면 이게 벌어지거나 오므려져서 이 내경을 측정하는, 이게 내측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게 캘리퍼, 얘처럼 생겼죠? 캘리퍼. 이게 버니어 캘리퍼스니까 캘리퍼가 있기 때문에 얘를 캘리퍼형 내측 마이크로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피측정물의 축은 여기고 측정기의 축은 여기에요. 그러면 아베의 원리에 일치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캘리퍼형 내측 마이크로미터 역시 아베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3점 마이크로메타요. 3점 마이크로메타 얘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세 개가 똑같이 해요. 한꺼번에. 그러면 내경을 잴 수 있겠죠. 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돌리면 세 개의 점이 만나서 원을 이루겠죠. 그때 내경을 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재는 거고요. 이게 길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바꿔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3점, 3개의 점이 접촉한다 해서 3점 마이크로메타 또는 3점 내측 마이크로메타, 3점 내경 마이크로메타라고 하는데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는 축이 이러니까 역시 아비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단체형 또는 봉형이라고 하는 내측 마이크로메타가 있습니다. 내측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내측 마이크로메타는 캘리퍼형 내측 마이크로메터, 3점 내측 마이크로메터, 단체형 또는 봉형 내측 마이크로메타. 얘는 어떠냐? 돌리면 이 자체가 움직입니다. 자체가. 큰 원은 이런 것들, 긴 것을 꼽죠. 이런 것들을 계속 꼽습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고요. 자, 이 사이에다 꼽았다고 쳐봐요. 돌려서 측정합니다. 그러면 피측정물의 축과 이 계측기의 축이 일치합니까? 일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치. 자, 이렇게 내측에다 놓고 돌리면 이 피측정물의 축과 이 계측기의 축은 일치하겠죠. 이 뜻은요, 이게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내경이 작게 되잖아요. 살짝 움직이면서 제일 큰 쪽을 잰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측기의 축과 피측정물의 축이 일치하기 때문에 압의 원리에 만족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아까 봤던 일반 마이크로메타, 즉 외측, 외경 마이크로메타, 얘는 압의 원리에 부합한다. 또한 내측 마이크로메터 중에서 단체형 또는 봉형이라고 하는 내측 마이크로메터는 압의 원리에 부합한다 라는 뜻이고요. 내측 마이크로메터 중에서 캘리퍼형하고 3점 마이크로메터는 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버니어 캘리퍼스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압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계측기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마이크로메터나 버니어 캘리퍼스를 뒤에서 또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압의 원리에 만족한다 봉형은. 자, 넘어가서요. 자, 이제 뭐 쉬운 얘기인데요. 측정기 선택 시 주의사항. 측정을 할 것인가 검사를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네, 검사는 측정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인스펙션. 네, 합격 불합격을 낸다 그랬죠. 값이 아니라. 자, 두 번째, 피측정물의 치수 공차를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측정기를 선택한다. 피측정물의 치수 공차, 즉 도면을 봤더니 이게 공차가 아주 타이트하게 적혀 있더라 그러면 정밀한 측정기, 즉 마이크로메터 같은 것을 써야 되겠고요. 공차가 크지 않더라, 아니 공차가 크더라 라고 하면 버니어 캘리퍼스나 이런 것들을, 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공차를 파악해서 적합한 측정기를 선택하고요. 측정 수량을 파악해서 소요 시간을 감안해서 선정한다. 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만약에 10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자, 이걸 측정을 하는데 측정 정밀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을 수 있죠. 네, 0.05mm, 아까 이걸 뭐라 했으면 감도, 눈곱 하나 사이의 감도가 0.05짜리입니다. 이걸로 얘 충분히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측정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는 0.1이기 때문에 이 사이, 즉 감도가 0.05짜리를 한다면 9.85에서 10.15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의 값이 10.05, 이런 9.95에서 10.05 이상에서 알아서 측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감도가 더 정밀한 놈은 이 사이에서 측정을 합니다. 더 정밀한 것은 이 사이에서 측정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밖으로 빠져나온 양, 이게 오차가 되겠죠. 에러 값들이. 그래서 정밀한 것을 가지고 측정하면 그만큼 신뢰성이 높겠죠. 근데 아까 이게 감도가 높고 정밀한 것들을 하게 되면은 측정 기술도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돼서 신뢰성은
감도, 즉 정밀도가 높을수록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굳이 정밀도가 이렇게 높은 것을 가지고 측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맞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측정 시 주의사항은요, 뻔한 얘기예요. 한글만 알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가끔 나와요. 시험이 나오는데 100% 문제는 맞고 시작하세요 라는 뜻이니까 한글만 알면 되니까요.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차시 공부를 마치고요. 이번에는 뭐를 공부했습니까? 우리 얼른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목차만 가보죠. 네. 자, 측정의 요소 아까 5가지 있었죠. 그 다음에 측정기의 특성 있었죠. 압의 원리 있었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압의 원리고, 그 계측기는 어떤 거가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했습니다. 측정의 요소, 그 다음에 유효숫자의 진실, 압의 원리, 이렇게요. 공부를 했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보고서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제대로 안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제발 파일 이름을 이와 같이 몇 조차 몇 자시 학번 이름 써주고요. 단면에다가 맨 위에다가 학교 학번 반 이름, 반을 안 쓰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반도 꼭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자, 지난번까지는 4월 1일까지 제출을 하라 그랬는데요. 이번 차시부터는요 5월 1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빠르게 해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별도의 또 공지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내용 이렇습니다. 번역 캘리퍼스 사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압의 원리에 적합한 구조냐 적합한 구조가 아니냐 그랬죠. 번역 캘리퍼스는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적합하지 않죠. 네, 않습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아니고 3번 4번 중인데, 아니므로 들 수 있는 대로 터그 안쪽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다. 터그 바깥쪽 먼 쪽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다. 무슨 말이냐면요, 번역 캘리퍼스는 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미들이 안쪽에서 측정하는 게 좋냐, 이 바깥쪽에서 측정하는 게 좋냐라는 겁니다.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시죠. 이게 안으로 들어간 거하고 밖으로 나온 거하고, 이 측정물이 밖으로 나오면 요게 더 벌어지겠죠. 즉 오차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안쪽으로 측정을 하는 게 좋다. 자, 끝으로 측정하지 말고 안쪽으로 측정해라는 뜻입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보통은 여기 안쪽에 딱 대고 측정을 하면 이 두 점으로서 측정이 이루어지게 해요. 자, 즉 어미자의 안쪽 면에 측정을 해야만이 각도가 적어져서 오차가 적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보고서가 아마 3번 어미자 안쪽에서 측정을 하시 좋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 맞는 측정기는 에서 과거에 기사시험에 나왔던 똑같은 문제를 제가 냈습니다. 압의 원리 간단히 설명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번 차시 공부가 끝날 텐데요. 비록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좀 더 길어지고 있지만 밀리지 말고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매주 공부를 하셔가지고 보고서도 바로 처리를 해야 나중에 훨씬 편하고 실제 대면 강의를 할 때에도 진도가 이어질 거니까 꼭 그때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주차 1차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